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특. 오늘은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도체 얘기를 하겠습니다. 반도체 얘기는 매일 해야 되고, 네. 워낙 기세가 좋은 흐름들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변수들도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당면한 그 이슈들을 보면 어쨌든 삼성전자의 파업 리스크가 큰 이슈였는데, 어쨌든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죠? 네. 이후에 전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흐름들 체크 좀 해주십시오. 네. 우선 지난 4월에서 이제 5월까지 좀 이어졌던 구간들, 특히나 삼성전자 파업 리스크 영향을 좀 보면 삼성전자와 이제 SK하이닉스의 이제 수익률 격차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일단 4월 달에도 한 30% 정도 차이가 있었고요. 5월 달에도 한 20-30% 정도의 갭 차이가 좀 있는데 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강했던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종목 모두 다 52주 신고가를 좀 경신하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 사실 이제 반도체 투톱의 수급 설림이 좀 심화되는 것은 맞지만 그러니까 투톱 위주의 지수의 상방을 좀 이끌었다. 그래서 역사적 고가를 좀 경신하게 된 가장 큰 배경이 좀 됐었고요. 5월 코스피 수익률이 한 18.2% 정도, 전일 종가 기준의 수익률이 한 18.2% 정도 추정 좀 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이제 5월 같은 기간에 한 36% 정도 상승을 좀 했고요. 배네요, 배. 네. SK하이닉스가 이제 61%. 네. 상당히 이제 코스피 지수 수익률 대비해서는 아웃퍼폼을 좀 했는데 일단 우리가 시장이 좀 예상했던 부분들은 삼성전자 아무래도 이제 파업 리스크 영향 때문에 SK하이닉스와의 이 수익률 격차가 좀 어느 정도 좀 벌어진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있었고요. 이게 파업 리스크가 좀 해소되면 아무래도 이제 그 격차가 좀 좁혀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이 SK하이닉스가 오히려 좀 더 그 격차를 조금 더 이제 벌리면서 유지를 좀 하고 있지 않나 아주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 삼성전자 파업 이슈 이후에 줄일 걸로 보고 있는데 아직은 기간이 얼마 안 됐으니까 그죠? 줄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하이닉스가 강하다는 거고요. 수급을 보면 여전히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계속 매도입니까 지금도? 네. 일단 코스피 기준에서는 지난 3월달 기점에서도 외국인이 굉장히 좀 많은 양을 팔았죠. 한 40조 4천억 정도 매도했는데 그 당시는 이란 리스크란 변수도 좀 있었고 환율이 이제 단기적인 상승폭을 좀 크게 가져갔기 때문에 환율 상승이 좀 집중됐던 한 8거래일 정도의 외인 매도에서 절반 정도가 좀 집중됐는데 지금 5월 흐름들 보면 5월 7일부터 거의 한 12거래일 연속 외인이 좀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전일 기준에까지 47조 1천억 정도를 외국인이 좀 매도했고 한 2거래일 정도 외국인 매수세가 좀 전환됐지만 그게 1천억 미만 단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미흡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명확하게는 외국인 중심의 차익 매물이 상당한 좀 지수의 어떤 하방을 좀 이끌었다. 다만 그 지수에 대한 어떤 하방을 개인 매수세로 좀 방어를 해주는 역할을 좀 했는데 여기에 더해서 삼성전자가 외국인이 한 14조 5천억 정도, SK하이닉스가 21조 1천억 정도 좀 매도를 했으니까 합산을 보면 한 35조 6천억 정도. 그러니까 전체 코스피 매도량의 한 75% 정도가 반도체 이제 투톱에 집중이 좀 되지 않았나 아주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워낙 그 이익이 좋으니까요. 자고 나면 그죠? 그러니까 밸류가 계속 주가는 올라가는데 PR은 더 낮아지는 거고 개인들이 이제 매수하고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외국인이 팔던 말던 파시던 말던 개인이 받는 건데 다만 이제 2배짜리 ETF가 상장하면서 상장할 쯤에는 어쨌든 단기적인 이게 약간 그 이벤트성으로 차익이 나오고 상당히 흔들릴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 전날 UBS가 마이크론의 목표가를 대폭 상향하면서 그날 마이크론 19% 올랐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다음 그게 이제 우리 시장에도 강한 영향을 받는데 그러게요. 삼전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마이크론도 잘 가요. 이거 이제 글로벌로 봤을 때 반도체를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우리가 이제 메모리 산업에 대한 사이클 기조를 3년 주기로 좀 보고 있지 않습니까? 3년 정도 이제 강한 업사이클 기조. 그다음에 이제 3년을 피크로 해서 다운 사이클 기조가 좀 재차 반복이 되는 이제 구조적 업황 요인이 좀 있었는데 사실 이제 그 영향 때문에 성장주에 대한 밸류 부담을 크게 좀 반영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PBR 가치 기준에서 평가 좀 있다가 아무래도 이제 AI 산업계와 수요의 연동 효과 좀 좋다 보니까 이걸 이제 PR 방식으로 좀 전환해서 목표 주가를 좀 올렸는데 어제 그 마이크론의 이 목표 주가를 이제 3배수로 좀 적용을 했죠. 그러니까 선행 PR 기점에서는 15배를 좀 적용한 겁니다. 이제 그 근거를 보니까 AI 수요의 어떤 구조적인 확장 기조는 알고 있었지만 여기도 해서 우리가 단기적인 사이클 기조를 좀 해지할 수 있는 장기 공급 계약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재차 좀 부각이 됐었고요. 이게 최근 뭐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일부를 보면 장기 공급 계약에 대한 어떤 성과들이 좀 나오고 있고 지난번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우에도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도 LTA 계약에 관련된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게 언급은 있었지만 구체에 대한 계약의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공개는 좀 없었기 때문에 과연 이게 좀 법적인 좀 구속력을 좀 반영시키면서 정말 체결이 좀 될까라는 의구심도 있었지만 이번 마이크론을 통해서 해당되는 어떤 부담 요인들이 상당히 좀 완화된 점들은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여기도 해서 한 15배수를 좀 적용하다 보니까 선행 PER 관점에서 15배. 이제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한 6에서 7배 정도의 수준이니까 15배와의 그 갭은 거의 2배 차이가 좀 납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최근에 이제 국내 목표 주가의 어떤 연동을 좀 해보니까 2020년도 기준에서 전반적인 어떤 단기 순이익을 주당 순이익 가치로 좀 환산해 보니까 삼성전자가 주당 한 4만 6천 원 정도가 좀 환산이 좀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29만 3천 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15배로 좀 적용해서 TP를 좀 측정해 보니 그럼 얼마가 되는 거예요? 삼성전자 70만 1천 원 정도. 예. 그다음에 SK하이닉스가 한 440만 원. 이렇게 좀 추정이 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최근의 기점에서 보면 지금 삼성전자의 TP 최상단이 지금 57만 원 정도 좀 제시가 됐고요. 그러니까. SK하이닉스가 지금 최고치로 좀 제시된 목표 주가 상단이 380만 원이니까 PR 배수를 좀 더 적용할 때 이만큼에 대한 갭차가 더 남아 있고요. 이게 2027년이라든가 2028년도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한 주당 가치를 다시 좀 환산해 보면 해당된 TP 요인들이 더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이크론의 15배 수를 좀 적용했던 부분들은 LTA의 공급 계약 건수를 좀 반영시켜서 이 부분이 현재 구조보다 한 30% 정도에 대한 매출 연동 효과를 좀 반영시킨 가치인데 지금 뭐 메모리 3사 중에서는 거의 막내지 않습니까?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1위와 이제 2위를 좀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점유율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시장 파이, 장기 공급 계약에 대한 유입 효과들을 좀 연동해서 좀 보면 마이크론의 15배 가치보다 오히려 예상될 수 있는 어떤 주가의 외형 가치가 그 갭은 조금 더 부여할 수 있는 여력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보습니다. 다만 이제 마이크론은 이제 미국 기업이고 미국 증시에 상장돼 있다는 거죠. 네. 늘 얘기하는 게 하이닉스가 미국 증시에 상장되면 가치가 벌써 달라졌다. 그런 얘기를 이전부터 했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런 차이도 무시는 못하는 건데 어쨌든 마이크론에 미국에서 이제 적용하고 있는 선행 PER 15배를 적용하면 삼성전자 70만 원, 하이닉스는 440만 원. 변영인 대표님이 70만 원 부르시죠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58, 59, 맥산 60만 원인데 그러니까 흔들려도 30만 원인데 지금 목표가까지 못 가더라도 업사이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들 보고 있는 건데요. 근데 거기까지는 가지 못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업사이드가 많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모두의 그 하신 말씀으로 마무리를 좀 해보면 그래도 둘 다 좋다 그죠? 이게 좋은데 삼성전자는 눌려 있는 요인이 있었고 SK하이닉스는 뭐 상대적으로 강했고 그다음에 또 ADR 상장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삼성전자의 파업이 끝났으니 달라질 거냐? 지금 시점에서 그러면 전자와 닉스 가운데는 어디가 더 매력적인지 탑픽을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항상 방송에서 좀 강조드렸던 종목이 삼성전자예요. 그렇죠. 지금도 삼성전자에 대한 이 뜻은 좀 변함이 없는데 사실 SK하이닉스에 대한 가치가 비싸다 싸다 이런 논리보다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도 지금 구간에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둘 중에 한 종목, 두 종목 다 같이 포트폴리오에는 좀 넣어야 된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수급적인 부담 요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사실 뭐 코스피 지수의 상승세가 재차 좀 이어지고 있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도에서 지수가 좀 끌고 가는 것이고요. 그 이외 섹터군들에 대한 대체적인 어떤 수익률을 보면 상당히 좀 언더퍼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수의 어떤 수익률들을 대폭적으로 좀 하회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쉬어갈 때 다른 뭐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던 개별 종목군, 뭐 코스닥 시장을 좀 공략해 보자. 이것도 이제 일리가 좀 있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그 연속성들이 좀 제한적인 그런 측면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보면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적은 비중이라도 조정 시마다 저는 포트폴리오에 뭐 반드시 좀 편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이견이 없고 다만 여기서 이제
둘 중에 조금 더 매력적인 종목은 저는 삼성전자로 좀 보고 있죠. 왜냐하면 HBM 관련된 기술 경쟁력 역시나 뭐 점유율 상향 관점에서는 SK하이닉스 최근에 주가 더 강한 이유도 IHBM이라는 새로운 어떤 기술 개발에 대한 성과들 그게 HBM4 이후까지도 기술의 강점에 대한 어떤 프리미엄들이 좀 부각되면서 네. 그 가치가 좀 반영되고 있는데 음.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좀 파운드리 부분에 대한 성과 여기 더해서 소킴이라든가 그 이후에 확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에 대한 어떤 이익 기회 요인들을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 가지고 있습니다. 뭐 반도체는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 없으면 뭐 포모이고 그죠. 이 지수 수익률을 그냥 그 쳐다보고 있는 거죠. 네.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담어 가야 되는 거고요. 삼성전자냐 하이닉스냐 이거 고민하다가 놓치지 마시고 네, 둘 중에 뭐라도 두 개 다 하면 좋고 그죠. 네, 네. 더 필요하시면 또 스퀘어까지 어쨌든 뭐 맞습니다. 그렇게 가고 다만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몇 가지 반도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게요. 너무 이제 그 반도체로 투탑으로 쏠리면서 시장에 이제 왜곡 현상이 나고 있잖아요. 네. 이게 지속 가능하겠는가 이런 고민이 이제 드는 거죠. 사실 뭐 우리가 세부적으로 보면 지수의 양극화는 정말 뚜렷하죠. 네, 지수는 역사적 고가를 경신을 좀 했는데 사실 뭐 반도체 투톱 일부 기판주 그다음에 그렇죠. 시총 상위 종목들에 대한 일부 로보틱스 관련된 종목들을 좀 제외하면 상당수는 이전의 상승폭을 상당히 좀 되돌린 모습들이 좀 확인되고 있고요. 뭐 코스닥 지수의 연간 수익률을 좀 보더라도 뭐 코스피가 한 90% 정도 올랐을 때 코스닥은 30% 정도 좀 상승한 거니까 수급 기조는 코스피 대형주 위주에 집중이 되어 있고 그 대형주 안에서도 반도체 좀 투톱에 상당히 좀 집중되고 있다. 다만 저는 좀 생각의 틀이 좀 달라지지 않는 게 중소형주에 대한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하더라도 네. 지금 시장을 주도하는 그리고 시장에서 가장 많은 수급이 쏠리는 구간이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죠. 뭐 외인이 그렇게 많은 매도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뭐 개인 기관의 매수세가 하방을 좀 지지해줬다는 부분들은 긍정적이고요. 다만 이 상승 기조가 뭐 다른 뭐 반도체 투톱을 좀 제외한 기타 산업군들 주도해서 좀 갈 수 있는 영역인가에 대한 의문이 아직은 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이클 기조에 대한 기대감들은 알고 있지만 이 성과가 1분기 대비해서 2분기 추정치에 대한 기대감도 남아있고 네. 이게 3분기, 4분기까지 좋아질 것도 알고 있지만 내년 그 이후까지 좀 좋아질 것인가.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이 좀 남았지만 최근에 마이크론에 대한 평가 가치가 좀 달라지고 있는 것처럼 정말로 장기 공급 계약에 대한 틀을 갖춰가면서 그동안 3년 주기로 반복됐던 반도체 사이클에 대한 주기가 상당히 좀 완화될 수 있다면 저는 해당되는 구간을 조금 더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포인트는 좀 충분하다고 네. 보고 있고 이 기조라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10,000포인트 그다음에 12,000포인트까지에 대한 상방은 계속해서 좀 이끌 수 있는 주체가 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민스러운 부분이죠. 사실은 공평하게 행복하게 가면 좋은데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요. 항상 그렇죠. 시장은 그렇죠. 네. 주도주가 있고 주도주를 가지고 대세 상승장은 가는 거고요. 지금은 누가 뭐래도 반도체죠. 근데 반도체는 너무 갔잖아. 이제 반도체 말고 딴 걸 가야지. 그러면 주도주가 꺾이면 장도 사실 끝나는 거죠, 그죠? 네, 그렇죠. 그래서 반도체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뭐 가격이든 실적이든 꺾여 내려간다. 그러면 이제 투톱은 죽고 나머지 종목들이 그 자리를 차지한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죠? 밀리게 되면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쏠림이 있지만 뭐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요. 일정 부분은 두배 ETF는 이제 상장이 됐는데. 네. 초기엔 초기라 지금 관심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미치는 영향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ETF 뭐 지수를 추종하거나 뭐 전체적인 어떤 종목 추종 네. 펀드는 있지만 이게 2배라는 레버리지를 부여했던 네. 이 ETF는 좀 처음이죠. 종목 두 배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처음이죠. 네. 예, 그동안 이 부분도 역시나 좀 핫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단일 종목을 좀 추종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첫날 한 2조 원대에 대한 자금이 좀 몰리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좀 네. 뭐 마이크론에 대한 배수율 확장 부분도 상당히 좀 기회라고 좀 봤을 것 같아요. 일반 투자자분들이 많은 비중을 좀 투자하기 좀 어려웠던 제약적인 부분들을 2배 레버리지 ETF라는 대안을 통해서 수익을 좀 극대화할 수 있다는 기대감 좀 갖고 접근을 좀 했는데 이게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 2배를 추정하다 보니까 수익률도 2배, 반대로 손실도 좀 2배가 좀 되고 있고 네. 이게 사실 ETF 출시 이후에 많은 뭐 전망들이 좀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초기에는 수급적인 부담이 될 수 있고 장기적 관점에서 오히려 수급의 기대 요인들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평가도 좀 있지만 이게 뭐 사실상 뭐 투기성 자금으로도 변질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게 왜 저는 좀 우려스럽냐면 일단 뭐 2배 수익률을 좀 맞추기 위해서 일단 펀드가 사실 종가 부근에서에 대한 이 수익률을 좀 맞추게 되면 네. 매수 거의 뭐 종가 부근에서에 대한 매수가 좀 진행되기 때문에 그 적은 폭의 호가 움직임들이 좀 달라질 수가 있겠고 반대로 이제 손실률에 대한 어떤 갭을 해지하기 위해서 종가 부근의 매도가 일어나게 된다면 호가의 왜곡 현상이 좀 발생되기 때문에 종가 기준에서 만약에 뭐 한 2% 정도 빠져야 되는데 뭐 4에서 5% 정도가 밀린다. 적은 수량으로 그런 가능성들이 좀 있기 네. 때문에 이게 종가 기준에서에 대한 변동폭들이 사실 정말 이제 투심 관점에서 좀 긍정적인 것인가라는 생각이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잘 참고를 좀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다만 이제 ETF에 대한 투자 관점들은 많은 비중보다는 뭐 적은 비중으로 저는 충분히 접근을 좀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다만 이 변동성에 대한 우리가 이제 변동성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좀 잘 판단을 좀 해본다면 단발성으로 접근하는 것이 좀 맞을 것 같아요. 우리가 좀 중장기 사이클에 대한 기조라든가 네. 정말로 지금 뭐 TP가 재차 좀 상향이 좀 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빠질 때마다 좀 모아가는 전략으로 취한다면 저는 굳이 ETF보다는 본주로 가면 되는 그렇죠. 거고요. 본주를 네. 좀 적금 형태로 이렇게 모아가는 그렇죠. 전략이 예.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좀 보습니다. 네, 2배짜리 ETF. 네. 첫날 상장 첫날도 이렇게 운용사들 가운데 일부가 조금 거래가 많이 되는 관심을 끌기 위해서 네, 조금 뭐 그런 사고 팔고를 했다 이런 게 이제 사실 보도가 됐어요. 네. 대형사에서 보니까 아니 이자들이 말이야 우리보다 규모도 적은데 뭐 이 지들이 막 사고 판 거 아니야 이런 노이즈가 있고.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대표님. 이게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어떤 주가를 2배 올릴 요인이거나 뭐 반토막 낼 요인은 아니지 않느냐. 왜냐하면 네. 우리가 이미 지수는 ETF가 있잖아요, 그죠? 네. 2배짜리 레버리지 인버스 코스닥이 있거든요. 네. 그거 상장되고 코스피가 뭐 2배 올랐다 코스닥이 50%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물론 뭐 삼전 하이닉스의 그런 지금의 관심도가 있긴 하지만 결국은 이건 그 이제 노이즈 내지는 단기 투자의 영역인 거 기본적으로는 이제 두 회사의 기본적인 체력, 네. 영업이익, 그죠? 이게 어떻게 되느냐가 본질에 집중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러면 이것보다 이제 단기 수급보다 중요한 건 결국은 이제 이익의 증가 속도, 그다음에 가격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죠? 지금의 폭발적인 가격 상승이 이어지느냐 그거잖아요. 가격 그러면 어때요? 일단 우리가 좀 지난 1분기에서 2분기 넘어왔던 뭐 시장의 전반 메모리 가격의 추정치에 대한 동향들을 보면 뭐 디램의 경우에는 한 40에서 50 정도, 낸드가 50에서 60%, 한 65% 정도 그렇게 좀 상향 제시가 좀 됐었다가 지금 5월이 좀 지난 시점에서 보니까 트렌드 포스가 일단 디램 부분은 58에서 한 63%까지 좀 상향 좀 했고요. 낸드가 오히려 70에서 75% 정도 가격 상승 기조를 좀 재차 좀 상향 제시를 좀 했습니다. 이게 4월달 데이터에서도 가격이 좀 많이 올랐던 부분들, 특히나 우리가 수출 데이터에서 확인됐던 전체 수출의 유입량도 좀 좋았지만 수출 총량에 대해서 이 메모리 가격의 어떤 단가 상승 부분들이 이 금액 확장으로 좀 이어지지 않았나. 그러니까 수출액의 전반적인 어떤 확장으로 좀 이어진 점이 확인됐다는 점에서 보면 우리가 1분기보다 2분기 추정 이익이 더욱더 좀 상향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 2분기까지에 대한 메모리 가격 상승세가 실적의 어떤 기대치를 많이 끌고 왔고 이게 주가에 현재는 좀 많이 반영은 됐는데 과연 이제 3분기 그리고 4분기까지 연속성을 좀 보일 것인가 아니면 내년에도 정말 메모리 가격의 상승세가 정말 가파르게 좀 이어질 것인가 이 부분이 좀 가장 중요한 이제 퀘스천 마크였는데 일단 뭐 증권사의 보수적인 리포트도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3분기 기점에서는 메모리 가격의 가격 상승률이 이제 두 자릿수에서 이제 한 자릿수 정도로 이제 둔화된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피크의 신호로 좀 볼 것인가라는 일부 노이즈가 좀 있는데 저는 사실 노이즈보다는 가격 상승 구조가 너무 가팔랐던 게 이제 상반기에 끝나게 되는 것이고 2분기부터는 한 자릿수 가격 상승률로 둔화는 되지만 전반적인 수요의 총량들은 2분기보다 3분기에 그 수요 연동량이 더 증가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P의 뭐 가격 상승 요인들을 좀 저하는 됐지만 오히려 Q의 그 확장 부분들이 더 지난 2분기 대비해서 좀 커진다는 것들을 좀 감안해 보면
올해 전체 이 매출 총량과 뭐 여기에 관련된 이익 연동량들은 뭐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이고 이 기조가 3분기에서 4분기 더 확장되진 않겠지만 3분기에서 4분기의 점진적인 확장. 그래서 우리가 1분기에서 2분기가 전체 영업이익 추정치 한 2배 정도 육박하게 좀 보고 있고 네. 3분기까지는 2배 수준은 아니더라도 거의 한 7, 80% 정도에 대한 상승이 이어지고 3분기에서 4분기는 마찬가지로 4, 50% 정도에 대한 증가율이 재차 좀 이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연간 추정치에 대한 매출과 영업이익 추정치는 계속해서 좀 증가될 수 있는 요인이다. 그래서 저는 가격에 대한 이 하락의 요인들보다는 수요의 둔화 여부가 더욱더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수출량의 전반적인 어떤 총량들이 감소가 좀 됐는지 이 여하에 따라서 저는 피크 논란을 좀 우리가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다들 이제 그걸 보고 있는 거죠. 네, 워낙 그 가격의 상승률 자체가 어마무시하니까. 근데 그거 자체가 이제 둔화되면 그죠? 마이너스로 간다는 게 아니라 상승률이 둔화되는 시점 그때가 언제냐? 그때까지는 가지고 그 직전에 우린 다 팔 거야. 네.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러고 있는 건 이런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참 그러면서 이제 팔면 또 주가 올라갔고 기억나시겠지만 얼마 전에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하향하면서 130만 원씩 기억하거든요. 그죠? 네. 130만 원 낮췄던 증권사가 있잖아요. 그죠? 네네. 네, 굳이 어디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죠? 근데 하이닉스가 230 갔는데 그죠? 네. 언젠가 130 간다니까 이럴 수도 있지만 네. 단기적으로는 뭐 설명이 어려운 거죠. 그 당시 제가 얘기하기를 이 애널리스트가 나중엔 맞을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휴가를 가시거나 상당히 괴로울 거다. 그죠? 지금 얼마나 괴롭겠어요. 다시 의견을 바꾸기도 그렇고, 그렇죠? 다시 바꾸기도 그렇고 130 간다니까요. 이러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죠. 예, 그러면 일단은 지금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견조한 거잖아요. 그죠? 네. 2분기를 좀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3분기가 어떻게 될까? 네. 반도체에 대한 전략 한 번만 마무리해 주세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이제 2분기에 대한 실적 추정치가 좀 더 높아진.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볼 때는 1분기보다는 2분기에 대한 그 그렇죠. 판단 기준이 더 보수적으로 좀 전환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제 2분기의 추정치보다 더 양호한 흐름들이 저는 이어질 수 있다고 보이고요. 2분기의 영업이익 추정치에 대한 방향성이 그 다음 3분기에 또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HBM4에 대한 유입량들이 3분기에 그 출하량들이 좀 확대될 수 있는 기대 포인트가 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보면 SK하이닉스는 그 부분이 강점이 좀 될 수 있겠고요.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2분기 또는 3분기의 파운드리 부분에 대한 턴어라운드,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기대 요인들이 유효하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약간 이 두 종목들에 대한 투자 포인트, 투자의 기대 요인들은 좀 다르다. 다만 전반적인 방향성은 좀 같다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뭐 조정시 매수 전략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반도체를 사실 여기까지 끌고 올라왔던 초기에는 이제 HBM 있잖아요. 그죠? 네.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그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GPU, 엔비디아에 그죠? 거기다가 HBM을 납품한다. 네. HBM을 뭐 우리가 겁나게 공부를 했었던 거고 이게 이제 D램 쪽으로의 수요 이렇게 왔다가 최근에는 뭐 기판이 난리가 났어요. 그죠? 네. 네. 기판이 이렇게 갑자기 종목 얘기는 좀 이따 하겠습니다만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단 기판이 단순하게 메모리 사이클과 좀 연동되는 건 알고 있었는데 네. 뭐 최근에 좀 메모리 사이클에 대한 강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연일 좀 고점을 좀 형성하면서 사실 뭐 기판에 대한 초기 관심도는 좀 많이 떨어진 상태였거든요. 다만 이 부분이 쇼티지가 좀 현실화가 좀 되면서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가격 상승 기조가 주가에 대한 어떤 이 밸류 부담을 좀 덜어냈고 오히려 증익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가치 반영이 주가 상방을 좀 이끌었다라고 좀 보는 게 명확할 것 같은데 네. 일단 AI 수요 확장 부분들은 뭐 기판의 연동 수요량과 좀 맞물리면서 확장 기조를 좀 보였다는 점. 그러니까 세 개 항목으로 좀 구분이 좀 되고 있습니다. 기판은 메모리 모듈과 뭐 CPU나 이제 GPU에 좀 탑재되고 있는 비메모리한 기판. 특히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플립칩 BGA 같은 FCBG. 그렇죠. 네. 우리가 이 부분은 뭐 초정밀 기판이라고 하는데 네. 이 기판이 사실 1분기 뭐 중순 이후부터는 사실 공급 부족 사태가 좀 현실화가 좀 됐고요. 가격 상승을 좀 수반하면서 좀 가다 보니까 굉장히 그 수요 연동 효과 좀 크게 좀 작용하면서 뭐 삼성전기라든가 후발 주자인 뭐 LG노텍, 뭐 중소형 안에서 뭐 네. 대덕전자까지
수급을 좀 이끌었다라고 보고 있고 이수페타시스가 좀 공급하고 있는 이제 고다층 기판을 MLB 기판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AI 가속기 양에 좀 탑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보면 메모리와 연동되고 있는 메모리 모듈 기판, 그 다음에 AI 서버양 뭐 GPU, CPU에 좀 탑재되고 있는 FPGA 기판, 그 다음에 AI 가속기양 고다층 기판 이렇게 그 수요의 연동처들이 골고루 좀 안분이 좀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쇼티지가 처음에 나왔던 기판이 초정밀 기판 쪽에 좀 집중되다 보니까 초기에는 뭐 삼성전기나 LG노텍, 대덕전자가 좀 강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2분기 말 후반, 3분기부터는 이제 메모리 모듈량 기판이 또 부족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발주자의 뭐 심택이라든가 대덕전자, 뭐 TLB 같은 종목들이 네. 계속해서 수급의 연속성을 좀 가져가고 있고 이수페타시스의 상승 탄력도가 뭐 해당되는 기판군에 비해서는 그래도 크지는 않거든요. 그 이전 고가보다는 좀 탄력도는 좀 많이 떨어지는 그런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꾸준한 수요의 연동 효과들이 재차 좀 이어진다는 관점에서 보면 기판주는 뭐 수남이 안에서 그리고 네. 초정밀 기판 위주의 수급의 연속성들이 재차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기판 자체를 얘기할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페타시스, 심텍, 코리아 서킷, 대덕 브라더스 이렇게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그죠? 네. 근데 갑자기 느닷없이 삼성전기, LG노텍이 네. 그죠? 기판의 대장주가 되어가지고 네. 이분들은 뭐냐 싶은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기판주는 못 가고 얘들만 가냐 그건 아니고 그죠? 같이 네. 갔네 그죠? 네. 같이 갔고 특별히 삼성전기나 LG노텍이 또 기판 사업이 있으니까 그죠? 네. 캐파는 클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맞물려서 이제 가고 있는 흐름들인 겁니다. 결국은 이게 다 쇼티지로 가격 상승. 그러니까 네. 반도체에서 봤던 모양새가 이제 여기도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물량의 증가, 그다음에 그 수요의 증가, 공급이 못 쫓아가고 가격 상승하고 수급 몰리고 그죠? 네. 네. 그러면 가격 상승은 어떻습니까? 기판 쪽에서. 우리가 2018년도 기준을 보면 메모리 사이클이 또 호황기였습니다. 당시에도 이제 기판도 2018년도 기점이 슈퍼 사이클 기조였는데 그게 좀 오래 가지 못했어요. 네. 다만 당시의 슈퍼 사이클은 일단 뭐 수요의 연동 효과 좀 좋다 보니까 숫자는 좀 잘 나왔는데 이익폭이 좀 크진 않았고요. 최근에 기판 슈퍼 사이클 기대감은 단순하게 수요도 늘었지만 가격 상승에 대한 요인을 같이 좀 수반을 했는데 과거에 이 기판의 경우에는 이 가격 상승이 기조가 좀 다소 좀 보수적으로 좀 책정되다 보니까 고객사들이 인정을 좀 잘 안 했는데 네. 최근에 쇼티지도 있고 3월 기점에서 보면 올해 뭐 금이라든가 이제 구리 같은 기판의 이제 핵심 소재들에 대한 가격 상승폭이 좀 너무 크다 보니까 3월 기준 안에서는 10% 정도 내외로 이제 가격 상승 효과가 좀 있었고요. 이게 이제 이번 2분기에도 더 오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밸류체인 소재 밸류체인사들에 대한 가격 상승 기조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판가가 또 올라야 되는 이슈가 좀 부각이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 해서 뭐 구리 가격이 좀 더 올라가다 보니까 CCL이라고 좀 불리우는 게 동박 적층판이죠. 네. 그러니까 기판의 이제 핵심 베이스가 좀 되는 건데 이 부분조차도 수급이 좀 안 되다 보니까 뭐 삼중고가 좀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초정밀 기판 쪽은 사실상 없어서 못 파는 수준. 그리고 가격을 좀 웃돈을 좀 더 줘야지만 수요 네. 공급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까지 좀 오게 되다 보니까 기판의 어떤 이 가격 상승 기조가 이제 1분기 그리고 이제 2분기까지도 연속성 있는 흐름으로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반도체만큼의 그런 가격 상승은 아니네요, 그죠? 네. 네. 그렇지만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요. 그 빅테크들이 자체 칩을 만들려는 것도 영향이 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일단 그동안에 우리가 기판의 수요처가 거의 뭐 GPU 고객사들이 좀 집중이 좀 됐는데 하이퍼스케일러 향에 대한 수요 연동 효과가 좀 크다 보니까 각각의 뭐 AI 가속기 그리고 여기에 뭐 AI 서버에 대한 어떤 개별적인 또 영역에 들어가는 칩에 연동되는 기판들에 대한 수요량이 좀 증가됐는데 지금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자체 칩을 자기네들이 쓰기 위해서 좀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기조가 좀 바뀌고 있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도 뭐 TPU를 좀 전환을 좀 시켰는데 엔트로픽 같은 그런 기업들의 이제 TPU를 판매하겠다. 외부 판매에 관련된 공급 계약 체결했다는 이슈가 좀 있었고요. 뭐 추후에 뭐 메타라든가 XAI 같은 AI 기업들이 뭐 TPU에 대한 도입을 좀 검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칩에 대한 판매 부분들이 더 확장된다는 것은 그만큼에 대한 수요에
연동 효과가 좀 더 커질 수 있다고 좀 보이고 아마존도 이제 자체 칩에 대한 구현 방식을 외부 판매 방식으로 좀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엔비디아처럼 GPU를 좀 만들어서 범용 GPU를 여러 고객사들한테 이제 판매하는 구조. 하이퍼스케일러들은 자체 칩에 특화된 칩을 만드는 구조로 좀 갔는데 이게 우리만 만든 게 아니라 각각의 특화된 기업들의 외부 판매를 좀 허용하겠다. 이 기조로 좀 가다 보니까 전반적인 어떤 시장의 파이가 좀 더 커지는 요인까지 좀 이어지다 보니까 지금 공급도 부족한데 오히려 그 수요처가 더 많아진다는 관점에서 보면 기판은 뭐 증설 투자까지 좀 고려를 좀 해야 될 상황처럼 그 수요처가 단발성보다는 좀 더 장기화될 수 있다. 네. 좀 보고 싶다. 글로벌 업체들하고의 경쟁 관계는 어때요? 예를 들면 반도체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꽉 잡고 있으니까 그죠? 뭐 네. 가격 올려 줄을 서시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전력기기 같은 경우도 뭐 국내 업체들이 워낙 독점력이 강하고 K방산 그런데 이런 그 IT 세트 같은 경우는 뭐 일본, 대만 이런 업체들이 강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쪽에서의 어떤 물량 증가 이런 걸 생각하면 가격이 그렇게 강하게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의문도 들기도 하는데. 사실 이제 올해 작년 4분기 이제 올해 1분기까지 해서 네. 일본의 뭐 이비덴이나 뭐 대만의 유니마이크론, 뭐 네. 킨서스 같은 기업이 증설 투자를 좀 결정을 좀 했거든요. 음. 그러니까 다만 우리 뭐 삼성전기라든가 LG노텍이 뭐 증설 투자를 안 했는가 이게 아니에요. 2022년도에서 2023년도에 증설 투자가 일부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해당된 선제 요건 때문에 이미 증설 투자를 했는데 음. 또 해야 되는 상황까지 온 거죠. 음. 그래서 지금 베트남의 추가 증설에 대한 내용이 지난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한 번 더 언급이 됐기 때문에 아마 하반기에 착공이 좀 예상될 수 있다는 좀 보이고 LG노텍이 가격 상승폭이 좀 큰 게 그동안 이제 AP향에 대한 기판 매출군이 좀 높았는데 초정밀 기판 부분을 서버향으로 좀 가져가겠다. 근데 이게 LTA 방식으로 시설 투자에 관련된 비용까지 대주면서 증설 투자를 좀 가는 방향을 채택하다 보니까 그 요인이 LG노텍의 추가적인 상승 요인이 좀 됐다라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네. 전체적으로 뭐 대량 캐파를 좀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기 그 다음에 이제 LG노텍 정도가 좀 되고 있고요. 대덕전자가 최근에 한 2천억 정도 규모의 증설 투자를 또 다시 좀 계획을 했는데 세 차례 증설 좀 이미 한 거거든요. 그런데 추가적인 증설을 했는데 이번에 증설은 초정밀 기판이 아니라 이제 이 메모리 모듈 기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 아직까지 쇼티지는 아니지만 3분기부터 구체화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선제 투자가 좀 시작됐다. 그렇기 때문에 기판에 대한 병행 투자가 2023년도에서 이루어졌고 2024년도까지에 대한 일부 외형을 좀 반영시켰지만 네. 이 기조가 내년도, 내후년도 상반기까지 완공이 좀 된다면 이 기조는 2030년도 이후까지 사이클 기조를 좀 가져갈 수 있다는 좀 기대 요인들이기 때문에 가격 상승 기조도 가격 상승 기조인데 그 수요라든가 용처가 더 넓어지는 네. 부분이니까 그 외형에 대한 기대감들이 아직도 뭐 기판주에 대한 또 수급을 좀 이끌고 있다. 아주 보고 있습니다. 종목 기업 얘기 하시긴 하셨는데 그러면 기판 탑픽은요? 여전히 탑픽은 전 삼성전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오늘 뭐 180만 원대 터치를 좀 했지만 여전히 저는 해당되는 가치보다는 조금 더 상승의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방송에서도 누누이 좀 강조를 좀 드렸는데 삼성전기의 경우에는 뭐 지난주만 하더라도 이번 주까지의 그 수급 변동폭 굉장히 크거든요. 주가의 그 폭이 너무나 큰데 네. 탄력도가 좀 단순하게 좀 좋기보다도 지금 초정밀 기판에 대한 수요 연동량 특히나 뭐 메모리 사들과의 어떤 협업 관계들을 좀 고려해 보면 삼성전자와의 어떤 이 시너지가 좀 충분하죠. 이 부분은 뭐 하이퍼스케일러에 대한 향후 외부 판매 칩에 대한 공개 부분들이 더 확장된다면 수요 연동성가들이 단발성보다는 2030년도까지 좀 끌고 갈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기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가격적인 부담이 너무 과일권에서 흘러가다 보니까 네. 저는 대안으로 LG노텍을 좀 병행해서 같이 보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오늘도 110만 원대 안착을 좀 했고요. 시장의 변동 요인이 있었는데 오늘도 뭐 종가 부분에서는 거의 뭐 급등 구간에서 좀 마감이 좀 했기 때문에 이 연속성들을 좀 우리가 감안해 보면 역시나 수급의 방향이 쏠리는 종목들, 수급의 연속성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은 고점에 대한 부담들보다는 조정시 매수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가 사실 잘 가다가 그죠? 네. 최근에 고점의 조정을 좀 받았죠. 조정받은 게 2차 전지뿐이냐? 맞죠. 그죠? 반도체가 워낙 쏠림이 강하다 보니까 네. 2차 전지 조정을 받았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ESS 쪽에서 수주를 받았다는 얘기 나오면서 LG 엘솔이 급등하면서 뭔가 좀 분위기 반전을 꾀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게요. 2차 전지 흐름은 어떨까요? 사실 코스피 지수가 뭐 사상 최고가 경신을 좀 네. 한 반면에 뭐 코스닥 지수 수익률이
굉장히 좀 현저히 좀 저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게요. 수치상으로 보도 네. 5월달에 지수 수익률이 7%밖에 좀 되지가 않는데요. 물론 이제 지수가 7% 올랐다는 거예요. 엄청 평상시에 엄청 강한 거죠, 그죠? 네, 근데 지금은 코스피나 하이닉스에 비하면 7%밖에 네네. 이거죠. 예. 그래서 그 내용들에 대한 세부 네. 데이터를 보면 일부 로봇 섹터나 반도체 소부장주 종목들을 좀 제외하면 모든 종목들이 지수 수익률을 다 하회했다라고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특히 2차 전지는 좀 오른 게 없는데 그렇다고 음. 이제 특정할 만한 좀 악재 요인들이 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 쏠림에 더 영향받았고 맞아요. 또 반도체 투톱이 조정을 받으면 음. 더 많은 조정을 좀 반영시켰다라는 착시가 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 글로벌 고금리에 대한 어떤 장기화 우려감들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국채금리에 대한 상승 요인들이 성장주의 어떤 밸류 부담으로 좀 작용하지 않았나라 좀 보고 있고요. 뭐 유가라든가 환율의 어떤 상승 부담. 다만 이제 코스피 안에서는 뭐 셀사가 좀 많이 영향을 좀 받았었고요. 코스닥은 양극 소재사를 좀 비롯한 2차 전지 소재사들이 수급적인 어떤 이 영향을 좀 상당히 좀 많이 반영시켰는데 사실 뭐 단기적인 조정 구간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위주로 좀 더 오히려 좀 외인의 일부 매도세가 좀 더 반영된 측면들은 아쉽지 않나라 좀 보고 있습니다. 수익률 지표를 보면요, 5월달 이제 2차 전지 섹터 특히나 이제 셀사들의 경우에도 네. 코스피 수익률이 한 19.2% 정도 상승을 했는데 오히려 이 SK 이노베이션이 한 30% 정도 가격이 그러니까요. 하락했습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이 뭐 같은 기간 한 17%대. 예. 그동안 뭐 기술 프리미엄에 대한 가치가 좀 부각됐던 뭐 삼성 SDI가 오히려 한 9.6% 정도 하락을 좀 하면서 그나마 좀 선방을 좀 했는데 사실 개별적인 요인들 보면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실망감도 다 반영이 됐고 특히나 뭐 4월 달에는 일부 수출 데이터에 대한 내용도 좋았고 그 다음에 리튬 가격도 최근에 그렇죠. 뭐 상승을 네. 좀 했던 그런 점들이 있는데 전혀 그런 기대 요인들이 좀 반영되지 못했던 점들이 이제 매우 아쉽지 않나 아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올라도 시원찮을 판에 그죠. 삼전닉스 지수 오르는데 빠졌다니. 빠진 종목이 그러니까 많다니까요, 사실은. 네. 네. 상승 종목 수가 상당히 적은 흐름들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국민성장펀드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사실은 국민성장펀드 출시 첫날에는 소부장이 잠깐 반짝했어요,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코스닥에 상위에 있는 종목들, 뭐 에코프로 네. 그룹이나 그죠? 네. 에코프로 BM이나 이런 기업들이 올랐잖아요. 수급상으로는 그런 정책적인 기대감들은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뭐 지난주 한 목요일 금요일 정도 보면 사실 코스닥의 사이드카 한 2번 정도 발동됐고 네. 뭐 코스닥 지수 한 4%씩 이틀 정도 한 4%가 이제 올랐기 때문에 예. 단기적으로 이제 수급이 많이 반영이 좀 됐죠. 우리가 그걸 반영시켰던 수치가 에코프로는 오히려 7.9% 정도가 수익률 하회가 됐고요. 여기서 대주전자재료가 한 5%대. 다만 이제 에코프로 BM이 강보합과 한 0.9% 상승 정도 했는데 뭐 네. 코스닥 수익률 지표 대비해서는 좀 내려갔지만 그러니까요. 그래도 좀 선방을 했다라는 좀 차이가 좀 있고요. 예, 이게 4거래 한 이틀 정도 그리고 3거래일간 정도는 코스닥 지수 종목으로 뭐 수급적인 어떤 기대 요인들이 좀 부각되면서 일시적인 수급이 좀 반영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더 많이 빠졌던 부분들이 조금씩 좀 정상화가 좀 되고 있는 구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지수 대비해서 수익률을 전혀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라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시초에 대한 흐름들도 일부 2차 전지 섹터 LG 에너지 솔루션이 오늘 뭐 ESS 수성가를 좀 계기로 해서 전체적인 어떤 수급적인 어떤 전환 이 부분이 효과를 좀 작용을 했는데 뭐 사실 뭐 수성가가 좀 크다고 해서 이 부분 때문에 뭐 15%대 뭐 장중에 좀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여력들보다는 그동안 좀 너무 많이 빠졌던 원인들이 네. 일단 뭐 개별적인 수주 성과 안에서 전반적인 시세를 조금 더 완화시키는 그런 계기가 좀 되지 않았나 아주 보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2차 전지는 숫자로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뭐 기대감, 수급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실적이 돌아 나온다는 이제 시그널이 중요한데 1분기 실적들은 뭐 누가 좀 덜 못했냐 이거죠, 그죠? 네. 전체적으로 좋은 건 아니잖아요. 4월 수출 데이터를 가져오셨군요. 이걸 보면 뭔가 조금 월별 자료에서 좋은 신호들이 잡힙니까? 네. 네. 우리가 이제 1분기 실적 복귀를 해보면 음. 대체적으로 뭐 실사들의 경우에는 뭐 EV량 출하량 감소됐던 부분 물론 네. ESS 부분 성과가 좀 있었지만 전체적인 뭐 이익 기조를 좀 커버하기에는 좀 제한적이었고요. AMPC 세액 공제액도 이제 덜 반영되다 보니까 네. 오히려 일단 뭐 손실액도 더 늘어났던 상황들. 다만 이제 우리가 양극 소재사들의 경우에는 이익 개선 효과가 좀 있었죠. 이 부분은
뭐 본업을 좀 잘해서라기보다는 리튬 가격이 올라서. 그렇죠. 예. 리튬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재고평가 맞습니다. 손실이 주로 이익이 되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 부분 때문에 재무적인 어떤 착시 요인들이 일단 실적 개선처럼 좀 보여졌는데 네. 이번 2분기는 이제 본업이 좀 잘 될 수 있는 시그널들이 좀 몇몇 좀 확인이 좀 됐습니다. 그러니까 산업통상부가 좀 발표했던 4월 수출 데이터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전체 2차 전지의 수출이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6.5% 정도 좀 감소는 했는데 네. 수출 단가가 좀 상승했던 부분들이 그 갭을 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가가 좀 상승했던 부분들은 뭐 리튬이라든가 니켈 같은 가격이 뭐 1분기 안에 이제 상승분이 좀 반영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판가에 대한 영향을 좀 이어졌을 거고요. 세부적인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뭐 셀출량들은 좀 감소됐지만 그래도 판가가 어느 정도 좀 선방을 해줬다는 부분들이 이익 축소를 손실을 좀 축소하는 그런 계기가 좀 되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고 리튬이온 배터리에 관련된 세부적인 데이터는 좀 공개가 좀 잘 안 되고 있는데 관세청의 좀 분류 데이터를 좀 보면서 추정을 해보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6% 정도가 좀 감소됐고 3월 대비해서 오히려 25%가 좀 감소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출하량들이 갑자기 좀 줄어든 그런 구조적인 원인들보다는 매출의 어떤 이연 효과가 좀 반영되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이 좀 되고 있고 다만 여기도에서는 양극재 수출액이 굉장히 좀 크게 좀 증가됐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6.7%가 좀 증가됐고 3월 데이터 대비해서도 거의 10%에 좀 육박한 수준까지 좀 증가가 됐기 때문에 이 시그널이 이제 5월과 6월로 좀 재차 좀 이어진다는 부분이라면 우리가 1분기에는 리튬 가격 상승에 대한 어떤 재무 구조의 개선 효과가 좀 있었지만 2분기부터는 본업인 양극재 출하량들이 상향되고 여기에 관련된 판가가 올라가면서 상당한 어떤 수익성 개선의 어떤 시그널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적 개선의 모멘텀, 수출 데이터, 월별 데이터. 그다음에 두 번째 키워드는 유럽이요? 네. 네. 유럽의 경우에도 일전 방송에서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IAEA 법안죠. 네. 뭐 유럽판 IRA 세액공제 관련된 내용인데 사실 유럽의 산업 가속화 법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유럽에서 많은 제조업을 좀 부흥시키기 위해서 세액공제도 주고 여기 관련 투자 유치를 통해서 생성된 뭐 전기차 배터리라든가 뭐 ESS 같은 이런 부분들을 유럽의 역내 생산 부분에 대한 세액공제액도 주고 이 부분에 대한 의무 탑재율도 좀 높이겠다는 뜻인데 네. 초기로 좀 제시됐던 플로테이지가 한 35% 정도예요. 역내 생산에 대한 비율이. 근데 이게 6월 달부터 세부적인 어떤 정책 사항들이 이제 공개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단기적인 수급적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작년 올해 이제 3월이죠. 집행위원회가 이제 법안에 대한 제안을 좀 발표를 했었고 이제 6월달 기점에서는 어떤 국가가 어떤 형식으로 좀 도입을 할 것이고 어떻게 좀 표준화를 좀 시킬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세부 데이터가 좀 구체화가 좀 될 텐데 전체적으로는 뭐 유럽의 생산 시설을 좀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정말 좀 수혜가 좀 될 것 같습니다. 뭐 LG 에너지 솔루션의 경우에는 폴란드에 이제 배터리셀 공장 좀 보유하고 있고 삼성 SDI도 헝가리 공장 특히나 뭐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헝가리에 이제 양극재 공장이 이제 5월부터 이제 가동을 좀 본격화합니다. 그러니까 초기 가동을 하게 되고 3분기부터는 이제 점진적인 어떤 램프업이 좀 본격화 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뭐 전기차 수요량들이 아직 뚜렷한 뭐 회복세대로 좀 미미하지만 일단 올해 뭐 1분기와 4월 그리고 5월 초까지 좀 확인됐던 판매량들에 대한 연동 수치를 보면 북미도 좀 안 좋고 중국도 성장이 좀 둔화됐지만 예. 여전히 좀 유럽 시장에 대한 성장 기조가 20에서 30% 정도 유지가 좀 되고 있거든요. 역내 생산에 대한 비중이 좀 커지면서 유럽 자체에 대한 어떤 시장에 대한 성장 기조가 재차 좀 이어진다면 선별적이지만 유럽 안에 생산 시설을 좀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숫자로 좀 지킬 수 있는 연동 구조가 이번 2분기 또는 이제 3분기부터 좀 복귀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2차 전지에 대한 투자 전략과 탑픽을 여쭙겠습니다. 물론 이제는 반도체 수익 난 거 다 파시고요. 2차 전자로 갑시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네. 워낙 뭐 삼전 닉스에 대한 수요 자체나 분위기가 이제 밀리면 뭐 개인들이 받는데 그죠? 뭐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갈 수는 없으나 다만 이제 대안 섹터의 하나로서 그죠? 대안도 좀 그렇다. 대안이 아닌 병행할 네. 수 있는 섹터의 하나로서 로봇 얘기, 현대차 얘기 저희가 하겠습니다만 2차 전지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볼 것이냐 네. 또 관심주 얘기해 주세요. 뭐 저는 개인적이지만 뭐 포트폴리오에 반도체 투톱은 넣어야 되고요. 여기 대해서 2차 전지도 그동안 전체 수익률 대비해서는 좀 하회를 했지만 더 이상 좀 나빠질 구조가 좀 없다는 점, 가격에 대한 이점들을 좀 봤을 때는 저는 양극재 수출 데이터에 대한 호조 부분, 이 부분에 대한 실적 성과 부분들은
주가의 반등 포인트 전 충분히 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탑픽은 에코프로비엠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종가 기준에서 한 2.3% 상승 전환을 좀 했는데요. 최근 기준에서 보면 코스닥 지수 안에서 특히나 정책 수혜 기대감들이 좀 구체화가 좀 됐고 국민 성장 펀드라든가 ETF의 또 후속 출시 부분들은 시총 상위 종목들의 좀 패시브 자금에 대한 유입을 좀 더 긍정적이게 좀 반영시킬 것 같습니다. 이 기조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5월부터 이제 헝가리 양극재 공장에 대한 가치가 실적과 좀 연계될 수 있는 부분들은 상당히 EV 출하량들이 좀 낮지만 ESS양에 대한 어떤 성과 부분이라든가 최근에 리튬 가격과 좀 연동된 판가 상승분이 2분기 실적의 기대 포인트가 좀 될 수 있겠고 이 부분은 하반기에 오히려 좀 더 확장 구조를 좀 가질 수 있다는 관점에서 탑픽은 에코프로비엠. 센서 안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지금 삼성 SDI가 기술적인 프리미엄을 많이 좀 반영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격차가 좀 크다고 보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의 누적 ESS 수주잔고가 140기가와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어떤 이 수주잔고가 일부 좀 반영됐지만 전체 총량 규모를 봤을 때는 거의 국내 셀사 중에서는 압도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실적으로 좀 연계되는 부분에 대한 주가 반등, 그 다음에 가치의 밸류에이션에 대한 재평가 부분들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현대차그룹도 담아야 될 시점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죠? 네. 반도체가 이제 나중에 없어서 포모했던 것처럼 그죠? 올 수 네.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다만 반도체는 자고 나면 숫자가 찍히니까 많이 올랐잖아, 어쩌고저쩌고 하더라도 실적을 딱 들이대면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네. 근데 현대차는 기대가 다 좋은데 사실 숫자로는 지금 증명이 안 되는 네. 거여서 그죠? 그래서 생각보다 좀 주춤거리는 건가요? 주가는 사실 좀 주춤거리고 있거든요. 네. 사실 수급적인 연속성들이 조금 안정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2월 말 주가에서 보면 현대차 그룹주들의 거의 52주 신고가를 좀 경신했었고 네. 3월은 이란 리스크 때문에 성장주에 대한 밸류 부담이 로봇주의 전반적인 악재로 좀 작용했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주만 밀린 게 아니라 로봇주가 많이 빠진 종목들은 거의 한 80% 정도 네. 수익률이 좀 하회가 좀 됐었거든요. 다만 이게 점진적인 이란 리스크가 좀 완화됐던 시점이 4월 중순부터니까 4월 중순부터 대다수 종목들이 크게 좀 반등을 했는데 여전히 현대차 그룹주가 그 반등폭은 좀 미미했었고 이 기점이 한 4월 말에서 이제 5월 초부터 이제 굉장히 크게 반영이 좀 된 것입니다. 그래서 5월 15일 기점에서 보면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현대오토웨버 같은 계열사 종목들이 52주 고가를 좀 경신을 좀 했었고요. 이 부분이 그 이후에 미국 국채금리에 관련된 변동폭, 그 다음에 이란 리스크가 다시금 재점화될 수 있다 이런 수급적인 노이즈가 네. 상승폭을 좀 다시금 좀 반납시키면서 등락가 좀 거듭했죠. 그래서 로보틱스에 대한 사업 가치 기대감들은 좋은데 그 변동성이 좀 너무 크다 보니까 또 쉽게 좀 접근이 좀 안 되는 것이에요. 지금 사면 또 이게 고점이 아닌가, 더 밀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많이 빠지면 10%씩 한 3거래일 동안 한 25%, 30% 가량의 어떤 조정폭이 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이 좀 쉽진 않았을 것이다라는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다만 5월달 기치표에서 보면 코스피 수익률 19% 대비해서는 수익률을 좀 다 넘었습니다. 네. 아웃퍼폼을 좀 했고요. 일단 2월 말 대비해서는 5월 기점에서 물론 변동성은 좀 있었지만 최근에 수급이 다시 좀 재차 좀 반등을 할 때는 어느 정도 지금 그 이전보다는 그 변동의 폭이 좀 많이 완화된 것은 그나마 좀 다행이지 않을까 아주 보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 그룹도 이제 지금은 포모가 아닌데요. 포모가 네. 올 가능성이 있다니까요. 네. 그래서 주목해 봐야 되는 거고 이제 그 시장 영향을 좀 받다가 또 이제 아틀라스 얘기 나오고 보스턴 다이내믹스 얘기 나오면 한번 또 빵 떴다 그죠? 네. 이런 흐름들인데 결국은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 아틀라스의 그 일정들 또 이슈들 이런 거를 많이 볼 수는 없습니다. 상장 관련해서 지난번에 뭔가 가이드를 한다고 했는데 뭐가 좀 나왔나요? 일단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IPO 일정이 구체화가 좀 된 것은 아닌데 네. 시장이 좀 기대했던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이 소프트뱅크의 이제 풋옵션 마감 기한이 예. 한 6월 20일 정도 추정이 좀 되고 있는데 그 기한이 임박하다 보니까 일단 지분을 인수할 것인가 또는 IPO 일정을 좀 구체화할 것인가 이 두 가지 선택지가 좀 남다 보니까 그게 좀 기대 포인트가 좀 된 것이고요. 네. 사실 2021년도 이 현대차가 사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 인수 금액 한 1조 2천억 정도의 인수를 한 거거든요. 네. 당시 이제 2대 주주가 소프트뱅크였는데 주주 간 계약서로 좀 체결됐던 내용을 보면
인수계약 이후에 뭐 4년 안에 풋옵션을 행사하거나 또는 IPO 일정을 구체하거나 이제 두 가지의 선택지가 좀 있었고 특약사항에서 해당되는 이 조치를 1년간 좀 연장할 수 있는 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작년 6월에서 이제 올해 6월까지 이제 한 번 더 연장이 좀 된 겁니다. 추가적인 연장은 현재 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시장의 기대 포인트는 이번 6월을 기점으로 보면 일단 풋옵션 행사보다는 IPO 일정에 대한 세부적인 메시지가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기대감들이 좀 작용했었는데 공교롭게도 좀 주가가 좀 밀렸을 때 현대차그룹의 이제 임원진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이제 IPO 일정을 2028년도가 좀 적정하다. 네. 뭐 이런 루머가 좀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수급적인 어떤 노이즈가 좀 되면서 주가가 좀 밀렸던 것이고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이제 외형 가치에 대한 기대감들은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이게 6월 달에 IPO 일정이 안 나온다고 해서 투매로 좀 봐야 될 것인가 이렇게 보기엔 좀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이는 거고 지금부터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포인트는 이미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이제 IPO 일정을 좀 떠나서 구체화된 그동안 우리 이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정말로 이제 구체화된 실행 단계에서 지금 이어지고 있는 사업 전략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이제 단기적인 기대 포인트는 2분기 말이죠. 이제 미국 안에 이제 로봇의 훈련센터 알맥이라고 합니다. 건립이 좀 완공이 좀 됩니다. 3분기부터 이제 운영이 좀 본격화될 텐데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일단 기존에 이제 훈련에서에 대한 이 데이터를 좀 축적하고 이 데이터를 좀 기반으로 해서 두뇌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지표값들이 정말로 이제 하드웨어의 강점을 갖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안에서 스스로 행동하고 제어하고 임무를 좀 수행하는 정도까지 기술 고도화가 재차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가치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좀 될 수 있겠고 알맥의 이 훈련 데이터 부분들은 매출의 연동 효과가 저는 크다고 봅니다. 비슷한 사례를 보면 스케일 AI가 메타로부터 이제 지분 투자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분 49% 정도를 메타가 좀 인수했는데 이런 기점에서 봤을 때는 알맥도 어느 정도 이제 운영 성과 좀 나온다면 뭐 엔비디아라든가 이제 구글의 투자를 저는 뭐 안 받을 이유는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구체화되는 부분들 기대 요인들이 될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이제 아메리칸 로보틱스의 설립인데 우리가 이제 아틀라스 로봇에 대한 대량 양산 체제를 메타플랜트에서 이제 한다 이렇게 좀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아메리칸 로보틱스라는 이제 신설 법인을 통해서 이제 로봇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양산이라든가 종합적인 규모가 좀 산출될 것이다라고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방향성도 상당한 좀 기대 요인들이 될 수 있겠고 마지막은 이렇게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이제 IPO 일정인데 만약에 이게 뭐 이번 연내에 수립된다고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주목해 볼 포인트는 추정 가치예요. 1조 2천억을 투자를 했는데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이제 밸류 가치를 뭐 30조에서 한 50조 정도까지를 좀 전망하고 있죠. 그렇다면은 투자 대비해서 한 50배 가량에 대한 이익 가치가 장부에 좀 반영이 되는 건데 그러다면 가장 큰 수혜가 좀 될 수 있는 종목은 지분이 가장 많은 현대차. 근데 우리가 이제 현대 글로벌 모터스 안에 그 종합적인 어떤 지분들이 다 세분화가 좀 돼 있습니다. 그랬더니 뭐 기아도 있고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같은 기업들의 각각의 어떤 지분 소유량들이 향후에 IPO 일정들이 확정되고 이에 따른 어떤 밸류 평가가 더 극대화가 되면 당연히 지분 가치에 대한 어떤 장부 평가가 그 가치만 놓고 보더라도 저는 주가에 상당한 좀 업사이드 내지는 밸류를 좀 부여할 수 있겠다는 보고 있고 이 부분 다 빼더라도 지금 구체화된 뭐 알맥이라든가 뭐 아메리칸 로보틱스 그다음에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외형 가치 부분들을 점진적으로 좀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뭐 현대차 뭐 TP 120만 원 저는 또 그 이상도 저는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KB증권에서 이제 목표가를 120만 원으로 올려 잡으면서 현대차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동의합니다. 저도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 시장에서는 시장 항상 먼저 가니까 네. 언제 상장할 거냐고 하반기 하나 올해 못 한다고 내년이라고 18년이라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덜 중요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뭐 올해 하반기에 상장한다 이래가지고 단기적으로 팍 슈팅이 나오면 오히려 노이즈가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네. 사업 가치를 단단히 해가는 게 이제 맞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로보틱스하고 이제 모빌 이거 자율주행 쪽은 어때요? 아까 그 엔비디아에 계셨는데 엔비디아하고도 뭐 여기 알파마요, 그죠? 뭐 이런 네. 협업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로봇 얘기는 많이 하는데 네. 자율주행 얘기는 조금 덜합니다. 네. 뭐 자율주행 부분이 워낙 좀 덜 부각됐죠. 덜 부각됐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의 밸류를 전혀 반영시키지 못했다는 것이 더 명확할 것 같고요. 로보틱스 사업에 대한 가치만 보고더라도 오늘 TP가 120만 원 반영되는데 향후에
로보틱스라든가 이제 세부적인 모빌리티 사업 가치가 더 부각이 되면 전 여기는 플러스 알파의 요인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우리가 단순하게 뭐 자동차 산업 안에서 그 확장성을 좀 연계해서 좀 보는 건데 그렇게 보기에는 저는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산업의 이제 구조 자체라든가 이제 돈을 버는 사이즈가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주목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율주행 체제라는 것은 뭐 북미 시장에서는 일부 뭐 로보택시의 상용화 부분들이 이제 하반기부터 구체가 좀 되지만 국내는 아직까지 뭐 해당되는 규제 요건들이 좀 더 강화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좀 많이 아쉽습니다. 충분히 레벨 4 단계까지 하드웨어는 구성이 좀 됐는데 이걸 실증하고 테스트해서 운영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법적인 제한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북미 성과와 좀 연동되는 일부 매출 연동 효과가 좀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되고 있는데 예. 이 부분을 좀 논의로 하더라도 지난 뭐 기아차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좀 강조했던 포인트가 SDV 소프트웨어 중심의 전장차가 전체적으로 2027년도 초기 모델 양산 구체화합니다. 그러니까 2028년도에 전차종이니까 초기에는 기아차가 해당되는 밸류를 좀 반영시킬 수 있겠고 2028년도 이후부터는 뭐 현대차 그룹에 있는 모든 완성차 부분들에 대한 SDV 전용률이 굉장히 좀 크게 높아진다는 부분들을 좀 감안해 보면 전 이 부분도 자동차 가격에 대한 어떤 연동 구조를 좀 논의를 하더라도 사업 가치가 좀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가치가 아직은 반영된 게 전혀 없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2027년도, 2028년도에 우리가 가치를 선반영한다라고 보면 올해 하반기부터는 주가가 당연히 좀 반영이 좀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양산 체제가 2028년도 그리고 2028년도에 뭐 초기 공정 투입, 2030년도에 주 공정 투입이라는 목표를 좀 제시했기 때문에 역시나 올해 관계된 어떤 밸류에이션에 대한 가치 반영이 안 된다면 저는 뭐 지금부터라도 좀 네. 선침의 전략이 좀 충분히 유효하지 않을까 아주 보십니다. 현대차를 주목해 봐야 한다라는 의견에는 별 이견이 다른 생각이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뭘 사지에 대한 이제 고민들. 현대차인가? 네. 네, 그다음에 자동차 현대차. 그다음에 부품사 가운데는 현대모비스, 현대오토에버, 현대글로비스 이 정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성향에 따라서 네. 근데 또 최근의 경향들은 완성차는 현대차, 부품사는 모비스로 좀 확 힘이 쏠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다 살 수는 없고 그죠? 네, 현대차 그룹 가운데 어떤 게 제일 더 유망합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수급적인 탄력도는 저는 시총 규모가 좀 작았던 현대 오토에버가 좀 강했죠. 네, 그렇죠. 일단 뭐 사업 재편의 수혜가 좀 될 수 있다. 로봇의 관제라든가 뭐 AS 부분들. 근데 이게 왜 중요했냐면 알맥이 이제 3분기부터 이제 운영을 본격화하면 여기 관련된 관제 매출 부분들은 현대 오토에버의 로보틱스 사업에 대한 매출군을 좀 인식이 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초기적인 성과가 좀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좀 기대 요인들이 될 수 있는데 전체적인 이 로보틱스 사업에 대한 총 가치를 놓고 봤을 때는 저는 당연히 현대차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가장 많은 지분을 갖고 있고 여기서 연계되거나 가치를 좀 다시금 좀 부여할 수 있는 가치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 현대차의 여력은 좀 충분하지 않을까. 다만 이제 수급의 탄력도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대모비스를 같이 좀 동조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액추에이터에 대한 전반적인 양산 체제를 2028년도로 좀 예고했습니다. 연 35만 개에 대한 양산 캐파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수요 연동 효과로 해서 초기라는 관점이고 여기서 뭐 양산에 대한 어떤 대수가 매년 그 추정치가 좀 올라갈 것을 좀 감안하면 현대모비스에 대한 가치 반영도 확연하게 좀 달라질 수 있다. 특히나 뭐 PBR이 여전히 주가가 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0.7배 미만입니다. 네. 그러니까 가치 정상화 관점에서 보면 지금 뭐 현대모비스의 적정 PBR 한 2배 정도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돈 주가는 최소 3배 정도 이상 올라야 되는 게 좀 타당한 구간인데 워낙 주가가 좀 눌려있던 부분들 그래서 주가 누르기 뭐 방지법이라든가 상속세법을 통한 뭐 PBR 정상화에 대한 또 정책이 구체화가 좀 된다면 탄력도는 현대차보다는 현대모비스가 조금 더 뛰어나지 않을까 가지고 보십니다.